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드렸듯이 김진수 작가님, 김진수 선생님, 그다음에 앞에 활동명이 이제 닉네임이 하나 더 붙죠. 밀알쌤이라고 밀알쌤 김진수 선생님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만나뵙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그 박근필 작가님의 피플 인사이트에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글쓰기를 시작한 초창기에 작가님의 책을 한 권 우연찮게 이제 읽게 됐는데, 이따가도 설명이 잠시 나올 테지만,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이 책을 또 제가 읽게 돼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좀 이어졌다라고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샘 김진수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어느덧 초등교사로 근무한 지 21년 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책이라는 것을 거의 읽지 않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통해서 그 읽고 삶이 변화되면서 그 뒤로 이렇게 아이들의 그 삶을 더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저의 삶도 보게 되면서 더욱더 글쓰기와 독서에 흠뻑 빠져서 사는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혹시 이제 미랄쌤 김진수 선생님,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이자 자기경영 및 동시쓰기 교육 전문가, 교육의 핵심은 본보기라고 생각하며 21년째 아이들과 동고동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실 속 아이들과 시를 읽고 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독서 동기부여가로서 유튜브 미랄쌤 TV 또 운영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국구로 거의 전국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강의 활동도 하고 계시고 교사 성장 모임, 자기경영 노트, 성장연구소라는 것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 글쓰기, 책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서도 되게 많으세요. 몇 가지만 뭐 읊어드리면, 미랄쌤 자기경영 노트,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그리고 독서 교육 콘서트 등 어쨌든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뭐 단독 저서도 있고, 공저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좀 소개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요? 아주 200%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몸풀기 식으로 제가 보통 처음에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선생님의 작가님의 김진수 이 본명 앞에 밀알샘이라고 붙잖아요. 요거에 네, 대한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앞에 닉네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교직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초등교사 카페를 가입을 하는데 그 닉네임을 이렇게 쓰라고 해서 나는 어떤 닉네임을 좀 쓸까? 그때는 나도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 하면은 김진수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은 학급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때마침 성경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이제 거기서는 극단절편으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약간 토양이 되는 그런 또 좋은 영양분이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미랄샘으로 해야 되겠다 했고 2003년도부터 미랄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지은 취지가 어쨌든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초점에 맞춰진 일종의 닉네임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렇게 제가 잘 이해했고요.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랄쌤 김진수 선생님, 작가님과 그러면 본격적인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대화 주제를 크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독서, 뭐 글쓰기 및 책쓰기,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들과 연관된 어떤 동료 교사들의 성장, 그다음에 뭐 학급 경영, 아이들과의 어떤 생활,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큰 카테고리가. 그래서 요 큰 주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랜 기간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서부터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독서를 시작하셨는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흘기틀기 보는 독서 이런 거 말고 정말 뭐라 그럴까 좀 독서다운 독서라고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독서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배경이랄까 계기랄까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독서는 저는 솔직히 아내 덕분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우연히 저희 아버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도서 상품권을 5만 원어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음, 근데 도서 상품권 하면 또 책을 또 사는 그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한테 이렇게 줬더니 아내가 몇 권의 책을 이렇게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지성 작가의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였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얻어 걸린 거죠. 근데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책이라는 걸 책을 거의 읽지 않다가 우연히 독서 천재도 홍대리를 아내가 먼저 읽고 그다음부터 아내가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저한테도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아내 말을 또 잘 듣는 저로서는 아내가 추천해 줬으니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근데 그 음, 당시 생각은 야,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무슨 책 속에 있는 꼭 그런 지식을 내가 미리 알 필요가 있을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니까 그 당시 그런 되게 독서를 얄팍하게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연하게도 주인공 이름이 홍진수였고 음. 저는 김진수였죠. 그다음에 이야, 때마침 되게 묘하다, 그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홍진수는 셀러리맨 5년 차 매너리즘에 빠졌었고 저는 음. 당시 5년 차 교직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저 아니, 역시도. 지금 농담이 아니고, 온몸에 지금 소름이 닭살이 돋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거 무슨 평행 이론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또 거기서도 홍진수 주인공 가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가정이 좀 힘들 케이스에 있어갖고 근데 이야,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배경은 지금 똑같은데 음, 그 홍진수라는 인물은 독서를 하면서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음, 저는 아직 시작을 못 해봤죠. 음, 그래서 홍진수가 말하는 그 플랜을 저도 한번 따라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책을 딱 덮고, 아, 나도 한번 책을로 변화된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독서의 인생이 시작했는데 그때가 32살이었습니다. 아니, 홍진수라고 하는 그 인물은 실제 인물인가요? 가상의 인물인가요? 거의 나중에 알기로는 그게 또 어떤 그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책이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실제 인물의 모티브가 된 분도 만나기도 예전에 했었고 아,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온통 독서에 흠뻑 빠지면서 네, 생전 처음으로 그러지도 않았던 도서관도 이렇게 가서 대출을 하기 시작했고 음, 그다음에 작가 강연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음. 듣기도 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가면서 완전히 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책으로 흠뻑 빠지는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책을 필두로 해서 계속 이제 책을 부르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신 거다, 그죠?
예, 그때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안 읽어봐서 그런지 책이 처음부터 좀 재밌더라고요. 아, 책이란 음,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지혜를 진짜 쌓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음. 10권째, 막 30권째 막 읽게 읽다 보니까 그때 첫 번째 미션이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였어요. 100일 동안 33권이면은 거의 3일에 한 권 꼴이다, 그죠? 네, 1년에 한 권도 안 읽던 제가 3일에 한 권을 한번 읽어볼까? 이게 음,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막상 한번 해보니까 네. 이게 뭔가 제 자신이 뭔가 좀 기대되는 삶? 이렇게 어,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과 달리. 어.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아웃풋 독서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독서, 이제 소위 말하는 초보자 입문자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거나 아니면 좀 뭐 페이지를 접거나 밑줄 치거나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때는 독서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체감이 들던가요? 뭔가 달라진 거죠. 어, 그때는 기록이란 걸 거의 해보지는 음, 못했고, 원래 네. 기록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지금은 기록 왕이시잖아요. 지금 기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록, 기록 무슨 홀릭처럼, 그죠? 예, 예. 그 당시는 싸이월드라고, 추억의 사이버. 미니 홈페이지, 거기에 1일차, 나는 오늘부터 독서를 하기로 시작했다. 첫 음, 번째, 제 1권,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음, 100일 뒤의 내 모습이 기대되면서 한번 읽어보자. 음, 그 다음 2일차, 3일차, 정말 짧게. 어떤 음, 책을 몇 쪽 읽었는지, 요 정도. 어, 그리고 뭐 이게 접지도 않았어요. 어, 왜냐면은 다 대여한 거기 때문에 맞네. 그때는 권수를 한번 꼭 채워보고 싶었어요. 음, 정말 제대로 100일 동안 33권 읽기를 한번 해볼까? 네. 근데 그때보다, 음, 지금보다 그때는 솔직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 못 읽었어요. 음, 근데 33권은 채우지 못했지만 딱 30권 읽었거든요. 세 권 모자르네요, 그죠? 예, 예. 그래갖고 거의 뭐, 정말, 네, 거의 끝까지 계속 읽으려고 했는데도, 네, 근데 그때 100일 뒤에 제가 가진 것이 뭐냐면은, 음, 책이란 것에 대한 약간 긍정적 신호를 일단은 받았고, 음, 그다음에 나 끝까지 한번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독서 습관이 확 잡힌 거예요. 어, 그때부터 계속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막 음. 살았습니다. 뭔가 막 읽어야지, 이런 강박이라기보다는 정말 책이 좋아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동해서 그냥 읽게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래갖고 그때 리스트가 싸이월드에서 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싸이월드에서 퍼가서 음, 1권부터 30권까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목록이 네. 제가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지점부터 뭐 시기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권수로 말씀하셔도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독서가 다운, 뭐 아웃풋 독서에 가까운 근접한 그렇게 좀 변모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5년 동안 계속 읽기만 했었어요. 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책을 읽는데, 느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음, 그때가 5년 차 됐을 때, 권수로 따지자면 한 300권 정도 이렇게 음, 됐을 때, 그때 당시 또 읽었던 책이 제가 독서법에 되게 관심이 많아갖고, 꾸준하게 이제 독서법을 많이 읽었는데, 독서로 인해서 또 삶이 변화된 사람들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김병환 작가의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고 음, 그 책을 딱 보는데, 세종대왕 얘기 나오고 수많은 위인들의 그 삶이 이렇게 이게 독서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된 삶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거기서 나오는 헤르만 헤세의 문구를 드디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음, 문구를 그냥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읽기라는 능력을 정말 사소하게 생각을 한대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읽기라는 능력을 마법의 열쇠를 터득하면서
하나하나 뭔가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걸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 책에서 표현하기로 신문 기사를 읽는 데만 활용할 뿐이다. 이런 음, 식으로 약간 극과 극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어, 그때 순간 되게 쇼킹했어요. 음, 아, 내가 그동안에 그 글자라는 것을 음, 읽을 때 네,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네, 이것이 주는 그 특권에 대한 그 엄청난 보물에 대한 것을 전혀 어, 인식을 못 하다가 그 문구가 어, 저한테 확 다가왔는데, 순간 여기 그 드래곤볼에서 말하면은 네, 손오반이 셀과 싸우면서 각성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초사이언이 2단계로 가는 그 단계. 여기서 순간 삐릿하더니 순간 뭔가 모를 이게 불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어, 가슴에서 내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내 음, 이름 석자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엄청 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하염없이 막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세종대왕님이 왜 훈민정음을 음, 왜 그 우리 백성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지를 그때 순간 뼈저리게 막 느꼈어요. 가슴이 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어, 기쁨을 빨리 아이들하고 나누고 싶고 주변한테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 글자라는 게 아, 이렇게 힘이 있던 거였구나. 음, 그러니까 그 뒤로는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게 되고 그 어, 저자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뒤로 읽던 책은 완벽히 예전 정과 후는 완벽히 다른 독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야, 또 그러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죠? 뭔가 그런 체험도 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록하는 것도 병행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 뒤로 이제 그 거의 눈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뭘 해도 감동이 되고 음, 일례로 그 뭐 마트를 갔는데 네, 글자를 제가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음, 그것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그 마트 끌다가 저 구석 가서 또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 뭔가 기분이 좀 되게 묘했습니다. 음, 그래갖고 그 약간 반쯤 미친 사람처럼 야, 너 독서해야 돼. 독서해야 돼. 막 이러는 그때는 독서가 정답이라고 막 음,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아내가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로 독서 갖고 전도가처럼 그죠? 예, 갖고 제가 네네, 조금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갖고 막 어, 근데 그때는 기록을 좀 안 하다가 며칠 좀 지나서 음, 문득 이 좋은 내용들이 5년 동안 제가 독서를 했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책은 음, 읽었는데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어딘가 남겨야 되겠다. 음, 동기부여가 확 됐죠. 그때가 음, 이제 36살 때 음,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그냥 아, 바로 그때부터, 개설한 다음에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손정희 얘기를 이렇게 되게 좋은 문구가 있어갖고 그걸 사진을 찍고 나는 오늘부터 기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이라는 걸 강하게 또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블로그에 이제 하나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죠. 어, 5년간 기록을 안 했지만은 뭔가 변화된 거를 체감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뭔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좀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거를 더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완벽히 좀 다르긴 했습니다. 음, 저는 저는 제 생각이 되게 특별하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데 그 제 삶 또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기록을 하면서, 내 삶 또한 되게 뭔가 기록하니까 평범했던 일상이 아닌 뭔가 나만의 약간 비범한 일성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일상에 대해 감사함도 느끼면서 음, 매일매일 좀 더 책을 통해서 음, 읽다가 좋은 구절 나오면 또 기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좋았던 내
뭔가 느낌이 왔던 그런 모습들 음, 사진 찍어서 기록하기도 하고 저는 또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 아이들이 했던 말들, 그다음에 작품들, 글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음, 사진 찍어서 짧게나마 이제 기록을 하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테고리가 계속 막 늘어나는 거죠. 블로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딱 모아지다 보니까, 이게, 글이라는 것이 주는 강력한 또 독서와는 다른 그 큰 힘을 또 이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이제 독서에서 글쓰기로 확장이 되는 순간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평범함이 어떻게 보면 이 글쓰기라는 어떤 필터를 통과하니까 비범함으로 바뀌는 네, 일종의 맞습니다. 무슨 매직 같은 그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독서로만 그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쓰기도, 뭐 책 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쓰기는 병행을 해 보시는 게 좀 더 자신의 뭔가 달라짐, 변화,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독서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전에 말씀 나눴던 방금 평범함에 관련된 또 질문이네요, 공교롭게. 그래서 준비한 게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그리 되는가라는 책을 내셨었는데, 그러면은 이 제목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그리 되나요? 즉, 다르게 또 표현을 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작가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지만은, 내 삶은 너무 평범해. 나는 너무 평범해. 내 일상은 너무 평범해. 내가 무슨, 남과 크게 다르거나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글을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이 글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쨌든 뭐랄까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예, 요런 게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집마다 거실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거실을 통과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거기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이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건데 이분한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음, 저는 질문 하나만 던졌을 뿐인데 이분의 입에서 5분 동안, 10분 동안, 20분 동안 쉼없이 계속 그와 같은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또 질문을 또 던졌죠. 또 다른 질문. 저는 계속 질문만 던졌는데도 거의 막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막 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의미가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본인 안에 있는 어떤 것과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이 또한 글로 표현되고, 이 글들이 모여서 또한 한 권의 책이 되고, 책 속에서도 다 보면 그분 저자만의 의미가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 순간, 그때 막 깨달은 것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확신이 들었고, 음, 이것이 저한테도 들었고, 제 음, 삶의 의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게 막 보이더라고요. 음, 제가 그때 쌍둥이 육아를 한참 동안 어릴 때 애들이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얘네도 아직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얘네만의 어떤 의미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웃고 있고, 울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표정도 다양하게, 아, 이런 걸 가리켜 저는 아이의 의미라고 표현하고, 아이의 의미를 계속 따라가 보자. 음, 그다음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의 의미라고 표현하고,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의미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나의 의미 있는 그 하루를 모아서 관련된 글을 쓰고, 책을 통해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누구는 A라는 부분에 감동을 받고, 누구는 B라는 부분에 감동을 받잖아요.
각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의미를 갖고 가져와서 내 생각을 이렇게 글로 풀어내는 거죠. 음, 그렇게 하루하루를 모으다 보면은 이게 어 그렇게 계속 저도 해보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저만의 컨텐츠가 되고 또 다른 의미로 계속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글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만 하고 있고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제 글로 계속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독서는 약간 인풋 같은 개념이라면은 이 글쓰기는 아웃풋 하면서 이게 조화가 이렇게 되면서 내 하루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더욱더 빛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에 나온 제 나름 글쓰기 일상에서 어떻게 뽑아내는 것처럼 이 책을 꼭 써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때는 책을 쓴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래도 한번 저만의 글쓰기를 이렇게 한번 좀 풀어가야 되겠다 했고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참 공감이 되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뭐, 직장인을 예를 들면은 대부분 막, 뭐랄까, 좀 특별한, 음,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뭐,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 직장인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세계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남들과 비슷한 직장 다니고, 비슷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쳇바퀴 굴러가는 뭐 그런 일상인데 내가 뭐 남에게 할 말이 있겠어. 근데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 실상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하는 과정에서도 남들과 똑같이 뭐 지옥철을 타도 내가 느낀 감정이라든지 어떤 의미 부여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예를 들어서 뭐 퇴근 후에 뭐 포장마차 가서 소주를 한 잔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마시는 소주 한 잔하고 뭐 타자가 마시는 소주 한 잔하고 뭔가 그 왜 마시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랄까 이유 이런 것도 다 다를 테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사건 경험 이거는 예를 들어 비슷하게 남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느냐 이거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글로 풀어내면은 당연히 뭔가 뻔한 글, 이렇게 식상한 글이 아닌 나만의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내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연수를 이렇게 갔는데 대부분 연수 가면은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주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커피를 대부분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사서 뭐 2천 음, 원에 한 잔 하는 거 이렇게 선생님들 가져가는데 음, 또 어떤 중학교는 거기에 라벨지로 해서 명언을 다 썼더라고요. 아, 저는 거기서 너무나 강력한 또 메시지가 똑같은 커피인데도 음, 나만의 의미를 연결하는 순간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커피가 지금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거에 사진을 찍어서 또 저만의 의미 연결을 위한 약간 글쓰기로 해갖고 이렇게 글을 또 한 편 한 편 이제 모으다 보니까 나름 블로그에 글이 엄청 많이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네,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제 눈에 음, 그게 되게 특별하게 의미가 연결이 됐고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글로써 조금 조금이나 풀어낸 거죠. 네. 이 김진수 작가님께서 책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진을 되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려면은 글감이 있어야 되고 글감이 있으려면은 뭐 많은 분들이 강조하지만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번 한가로운 건 아니니까는 근데 어떤 영감이랄까 감 소재가 문득문득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 네, 순간 뭐 메모를 하는 방법은 종이 쓰는 방법도 있고 휴대폰에 잠시 적는 법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로버 노트처럼 음성 녹음하는 것도 있지만 어
사진 촬영하는 것도 되게 하나의 팁이거든요. 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뭔가 지금 풍경이라든지 어떤 사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저걸 보고 내가 뭐가 떠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저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을 만한 어떤 여건은 안 돼.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에 사진을 한 장에 찍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저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 내가 이 사진을 왜 찍었지 유추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 좀 구체적으로 뭔가 글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요컨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메모하는 어떤 어플이 됐건 이런 툴도 되게 유용하고 중요한데 사진을 뭔가 일용하는 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한 번쯤 이용해 보는 것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이용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 이용하고, 음, 어제도 11시에 해갖고 글 발행하고 자기도 했습니다. 아유, 예, 정말 꾸준하십니다. 그렇게 일단은 시청자분 참고를 하시고, 다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작가님 소개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자기 경영 노트, 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요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일단은 또 말씀을 일단 듣고 싶네요. 네, 제가, 과거에 그 2016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독서에 대해서 거의 막 완전 그 맹신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기록과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상당히 뭔가 내 성장에도 좋고 다 뭔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막판에 저한테 지금 없었던 것이 약간 그 당시에는 글쓰기가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생각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주시려고 했는지, 제가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 신앙적 의미로 저를 한번 완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빠진 거예요. 그 심하게 빠지다 보니까 거의 8개월 동안 약을 먹어가면서 엄청 그 버텼거든요. 버티고 또 버티다가 2017년 3월에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연하게 또 새벽 기상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필사하고 관련된 글을 하나씩 써내가면서 이게 30일 좀 꾸준히 해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었던 우울증이 확 사라지고 저한테 남아있던 거는 글쓰기라는 습관이 또 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덕분에 계속적으로 글을 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이 제가 이제 독서하고 기록하고 글쓰기가 이제 습관이 딱 되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어, 뭐가 편해졌냐?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다림의 여유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이란 현장은 솔직히 매일매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 뭐 3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생각난 게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아이한테는 또 내면 아이가 또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30명의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 아이까지 해서 60명을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부모님들의 내면 아이가 또 있어요. 어휴, 저는 어떻게 보면 100명에 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팍 들더라고요. 또 음, 아이들의 삶은 또, 사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되게 귀하고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 그다음에 오히려 삐딱한 모습까지도 음, 이게 하나의 너무 멋진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쟤는 왜 저때 저런 행동을 했을까? 화나는 게 아니라 음, 제 마음을 더 보게 되고 저만의 또 음, 계속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다 저한테는 이제 글감으로 완벽히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교육이 예전에는 뭔가 하느라 바빴는데 음, 지금은 관찰하고 아이들이 했던 말 경청해주고 반응해주면서 유기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약간 교실의 모습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1년 뒤에 저를 봤을 때 교육이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어, 저는 계속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성찰을 계속 했죠. 글을 쓰면서. 그리고 나서 학교 가니까 교육이 또 재밌고, 이게 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게 바이오리듬이 쭉 옛날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엔비디아처럼 쭉쭉 에너지가 막 어, 그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뚝뚝 우상향을. 예, 이 느낌을 혼자 알기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좋은데. 예, 제가 음, 우울증을 탈출하면서 음, 발견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삼박자라고 해야 될까? 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 이거를 선생님들과 좀 나누고 싶다. 음, 그래서 지역 모임을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독서 모임도 하고 글쓰기 모임도 하면서 그다음에 같이 공저를 뭐 이렇게 써내기 시작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코로나 때 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갖고 있던 소규모 모임이 이제 파했죠. 아이고, 없어졌죠. 음, 근데 누군가를 또 만나고 싶고 이제 음, 그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근데 때마침 지금 작가님과 얘기하는 것처럼 온라인 줌이 이제 막 왕성해진 거예요. 온라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 2020년에 자기경영 노트라고 저 독서 좋아하고 기록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책 음, 쓰기 좋아하는 초등교사인데 저와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음, 온라인으로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해서 50명이 모여갖고 어, 그거는 뭐, 전국 대상으로. 네, 그죠, 그죠. 어, 그때는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끌고 갔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지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네가 운영진으로 도와주겠다. 어, 그래서 이 길을 또 뽑았어요. 어, 2021년에 1기를 뽑고 이제 2022년에 2기를 뽑고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나씩 또 모으게 됐죠. 그래서 평균 50명에서 70명 정도 이게 회비가 또 있거든요. 어, 어, 그 월 3만 원씩 음, 일시불로 36만 원. 근데 이게 본인의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저는 좀 간절한 분이 오셨으면, 왜냐면 그 또 자본이 있어야 음, 이분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나눠줄 수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약간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갔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자기교육 노트 성장연구소고, 음. 저희의 약간 모임은 대부분이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육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분들은 선생님만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은 비선생님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일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게 했는데 네. 약간 대부분 뭐 선생님들이 많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도 좀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음, 뭔가 비교가 되니까.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만 음, 모임을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들만 모았고 왜냐면 음.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독서를 많이 안 하셔요. 워낙 책을 많이 안 읽고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예,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그쵸. 독서 안 하고 이제 글은 더 안 써요. 음, 그러니까 자기와의 내면과의 성찰 과정이 없이 음, 계속 수업만 하시는 거예요. 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옵니다. 네, 왜냐면 계속 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내면의 대화가 아니라 계속 타인과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열심히 하는데 음, 이상하게 지쳐요. 음. 지쳐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민원 한 방 딱 터지면은 이게 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음, 그러면 안 되겠다. 교실을 살리려면은 내공이 튼튼한 교사 음, 한 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음, 그래서 더욱더 제가 모임을 이끌 때도 구성할 때도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꾸준히 독서 같이 하고 음, 꾸준히 기록하고 꾸준히 글을 쓰고
더 나아가서 이게 나중에 책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나중에 자립할 수 있게 음,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로 생각을 했고, 처음엔 저 혼자였던 저자의 삶이 지금 음. 100여 명이 넘게 다 저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100여 명이 넘게. 엄청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저자가 되고 책을 내고 공저도 하고 개인 저서도 내면서 지금은 책이 제 와, 여기에 지금 옆에 책장이 있는데 네. 칸으로 세 칸도 모자라갖고 그 다음 칸 또 채우고 또 비우고 또 그 책으로 우리 자기는 또 성장연구소 선생님들 책으로 또 쌓아놓고 어, 옛날에는 이만큼 있던 것이 지금 막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야. 지금은 만나면은 다 작가님들 다 작가님들이에요. 아니, 이건 엄청난 일인데, 이런 모임이 애초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물론 뭐 다른 루트로, 다른 경로로 뭔가 작가가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사실 높진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냥 선생님으로 머무르셨을 선생님들이었는데, 100여 분이 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 덕분에 작가의, 저자의 삶을 살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특징이 방법을 음, 알려드리면 되게 잘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양식을 알려드리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음, 이렇게 쓰면은 책이 되고요. 원고는 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음.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하고 자기가 내가 무슨 책이냐, 무슨 잠깐 저는 그냥 책만 읽으러 왔다 이런 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빵 터지고 또 한 음, 명이 빵 터지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야, 폭죽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특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완전 일주일에 한두 명씩 계속 막 작가 되고 폭죽 터지고 계약 맺고 북토크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야, 재밌게 거의 살고 뭐 있습니다. 모임이 작가 모임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야, 왜 음, 이렇게 자기가 첫인사 하는데 저 무슨 책을 썼고 막 이렇게 음, 얘기하잖아요. 막 처음에 쭈구리 이렇게 돼갖고 나는 뭐 했지? 근데 그분은 이제 시작일 뿐 다른 분들도 그만한 그 고민과 경험을 음, 쌓고 이렇게 책을 만들듯이 이분도 결국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저희가 열어드리고 일단 쓰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늘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기대했던 삶이 이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나 어, 작가가 돼 있었다. 이야, 그러니까 삶이 변했다. 이야.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죠. 야, 그거를 곁에서 지켜보시는 작가님의 그 뭐랄까 뿌듯함과 보람은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과 피드백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른, 결이 다른 또 이거는 뭔가 뭉클함, 감동일 것 같은데요. 예, 갖고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꺼내요. 음, 그다음에 한 편의 글을 쓰고 이렇게 책이 탄생될 때마다 제일처럼 너무너무 음. 예쁘고 여기저기 막 또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같이 또 그러니까 축제.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싶고, 그죠? 예, 다 그냥 갖고 내 새끼 내 책 같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야, 참. 그 말씀을 그냥 듣는 삼자인 제가 지금 뭔가, 기분이 막 들뜨고 기분 좋고 유쾌하고 그런데, 작가님 본인은 얼마나 정말 기쁘실지, 그러면은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 유지 중인 거고, 그죠? 네, 지금 현재 2021년에 1기, 2025년이니까 5기. 지금 계속 음, 자기용 노트 5기로 선생님들 79명이 또 함께하고 계시고, 당장 또 이번 달에도 한 3명이 또 책을 내셔서 와, 다음 달 둘째 주에 콘서트 이제 지금 기획을 또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어유, 세워드리려고. 네. 야,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떤 뭐 출판사에 이렇게 서포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폰서도 받아야 될 정도로 작가 모임으로 변모하는, 이야, 정말 대단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학생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작가님이 또 하고 계신 활동 중에 일종의 뭐 꼬마 작가 만들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이제 동시를 또 모아서 이제 책으로까지 이제 내게 하는 이런 또 활동도 하고 계신데 이거는 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이제 글쓰기에 이제 맛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 좋은 세상을 이 글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솔직히 글쓰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죠. 그쵸. 애들이 또 이상하게 제일 싫어하는 게 독후감 이런 겁니다. 독후감. 저도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당시에 뭘 거의 베꼈던 것 같아요. 앞에 뭐, 그죠? 요약본 같은 거라든지 뭐 일부를 그냥 거의 제가 쓴 것처럼 베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좀 더 편하게 어떻게 좀 느끼게 해줄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그 성취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보인 게 동시였습니다. 음, 짧은 글인데 그 안에서 오는 그 함축적인 의미들. 음,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애들을 시를 쓰게 한번 시켜봤어요. 음. 그 시가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저는 잘 못 써도 애들은 봄이라는 주제만 다 던졌을 뿐인데 그림도 너무 이쁘게 그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좀 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음, 그러다가 음, 박문희 작가님의 침 튀기지 마세요라는 약간 마주 이야기 시집을 우연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주 이야기 시집은 음, 이 그런 아이들이 직접 쓰고 그린 것을 그대로 스캔한 것 같은 느낌의 책이었어요. 어, 엄청 출판사에서 정돈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약간 날것의 느낌? 예, 날것. 근데 어,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어, 우리 애들도 지금 날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도 책이 나오네? 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아이들의 시를 책으로 엮고 싶다. 그다음에 박문희 작가님의 책을 받고 이게 책이 되네. 그러다가 음, 또 좀 고민을 계속 했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책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투고하고 이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음,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그때 당시 막 이 붐이 되고 있었던 북크크라는 자가 출판 플랫폼을 음, 보게 됐고, 요 세 음, 개를 접목을 딱 시키니까, 제가 원하는 구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북크크를 통해서 이제 동시 아이들이 이제 쓴 시를 갖고 이렇게 책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2017년부터 음, 지금까지 9권 정도 와, 매년 아이들과 책을 낼 수가 있었어요. 야, 그, 아이들은, 그러면은 책이 나오고 아이들한테 각각 한 권씩 선물이 되는 건가요? 어때요? 아니면 학급에 한 권 이렇게 비치가 되는 건가요? 어때요? 예산이 있으면은 한 권씩 주고 음, 예산이 없으면은 한 두세 음, 개 비치시켜 놓고 음,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이렇게 쓴 책이 네, 책으로 나오고 그게 또 ISBN이 따여지니까 검색이 어, 되고 네이버 어, 책 S14, 알라딘, 교보문고에도 검색이 되니까 네, 아이들은 이제 꼬마 작가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이 또 사주셔요. 이야, 아니, 선생님은 몇 학년을 위주로 가르치시죠? 저는 지금은 3학년이고 예. 예전에는 고학년, 5, 6학년을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아, 그러면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하게 경험은 있으신 거네요. 네. 야,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동시 이런 거를 한번 어쨌든 써보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잘 모아서 책으로도 선생님 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요로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자면은 아이들의 반응이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뭔가 확연히 다른가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5, 6학년, 고학년들은 제 딴에는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소위 말해서 개기거나 막 더 부끄러워해서 그런 거 안 해 이러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런 편견을 깨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뭐 어쨌든 어떤가요? 학년별로? 이게 학년의 특성보다는 음, 일단은 전학년이 다 가능했고요.
1학년은 1학년대로 8살 마음사전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음, 2학년은 2학년대로 시집기부터 잘 하거든요. 첫 해만 조금 시행착오를 좀 겪었어요. 첫 해는 음, 샘플이 없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이제 첫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맨 땅에 이게, 헤딩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당시 또 저와 같이 했던 호흡했던 애들 이제 5학년 친구들인데 상당히 되게 좋았어요. 어, 되게 저는 운이 좋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첫 책을 만들고 제가 또 미랄반이다 보니까 음, 미랄쌤 그 미랄 한 줄 긋기라는 음, 제목도 정하고 관련된 또 표지도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표지도 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 어 저희는 그 시를 쓸 때도 뭐 이렇게 닥달해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음, 만약에 20명이 있다. 100편의 시가 필요하다. 음. 옛날에는 100 나누기 20 해갖고 한 명당 5편씩. 이게 어떤 아이는 한 편 쓰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10편도 100편도 쓸 수 막 있어요. 스스스스 쓰죠, 그쵸?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 이렇게 n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응,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구는 음, 10편도 쓰고 어떤 음, 친구는 이 한 편을 쓰는데 10편 쓰는 것과 똑같은 노력이 요구되고 음, 이 문구가 저한테 또 주는 영감이 아이들한테 몇 편 몇 편이 아니라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계속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음, 이제 글에 대해서 음, 이게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고 음, 제 노하우 중에 또 하나를 풀자면은 이게 특히 뭐 남녀를 따지는 거 아니지만 여자애들은 꾸미는 걸 되게 잘해요. 음, 제가 했던 컨셉이 그대로 아이들의 쓴 것을 스캔을 하다 보니까 음, 스크린에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막 괴발세발 썼어요. 근데 이거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출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하우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그걸 또 캐치를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응, 우상으로 해서 응,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의 글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는 예를 들어 김진수. 응, 저는 되게 글만 썼어요. 근데 네, 우리 반에 그림 공장장이 다 있습니다. 여, 어, 잘할 그림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걔네를 또 활용하는 거예요. 네, 걔네가 제 응, 거를 튜닝을 해주는 거죠. 글은 네, 그대로 김진수라고 해놓고 응, 거기에 사파를 그려주고 하는 거는 걔네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만약에 박근필 작가님이 사파를 다 그려주고 했다. 그럼 네, 거기에다가 글 김진수, 그림 박근필. 자기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고 협업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딱 하니까, 응, 잔소리 제로. 그 다음에 동기부여 확대고, 제 작품이 완전 튜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이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얘는 한 편 더 쓰고, 또 어, 한 편 쓰고, 안에 있는 걸 계속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 그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한 200편 정도 정말 재밌게 썼거든요. 어, 그게 나중에 책이 되고, 이제 그게 표준이 돼서 이야, 2018년에는, 그로 인해서 동기부여 이제 확대고, 그거를 처음엔 우리 반만 하다가 나중에 전교생으로 해서 어, 전교생 작가 프로젝트를, 학교로 옮기고 나서는 그 코로나 기간 때 전교생 작가 프로젝트를 해갖고, 어느 2022년에는 35종의 책이 나왔고 800명이 꼬마 작가가 됐던 해가 있습니다. 좀 엄청난데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은 책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반응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때요? 당연히 뭐 좋아하겠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그냥 음, 마냥 신기해하는지 아니면은 좀 기억에 남는 이렇게 반응이 있는지. 어느 날 이게 그 2000 그때가 그 예를 들어 스승의 날 때 네. 그 애들이 이렇게 막 과거의 애들이 막 연락 오잖아요. 음, 대부분 빠지지 않는 나름대로 걔네 기억에 오래 남는 음.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만든 책 쓰기 프로젝트였어요. 야, 애들한테도 그게 뭐라 그럴까, 임팩트가 강하게 있네요. 네, 엄청 임팩트가 있고 일례로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음,
올해 이렇게 교사라고 그 책을 애들 내줬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내년에 새로운 담임을 만나잖아요. 그쵸. 새로운 담임과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 가거든요. 음, 애들이 새로운 담임한테 음. 뭘 어떤 책을 먼저 소개를 해주냐? 자기 책을 먼저 소개를 해줘요. 가져와서. 선생님, 우와. 제가 이거 작년에 쓴 거예요. 하면서, 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어, 제가 이제 학교를 잠시 그 뭐에 선정이 돼서 연구년을 음, 1년간 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우리 학교에 오신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부장님이 작년에 했던 꼬마 작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왜 좋은지, 어,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면서 도서관에 어. 갔는데 애들이 한 명, 뭐, 모든 아이들이 자기 책을 들고 와서 자기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에서 야, 그 눈빛과 이런 것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 저는 되게 뿌듯하죠. 자신도 뭐랄까 뿌듯하고 되게 장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야, 그게 또 얼만큼 큰 뭐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그죠? 또는 뭐 독서나 글쓰기를 계속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더 나아가서 그걸 계기로 정말 뭐 독서가든 아니면 작가든 뭐 그쪽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야, 참. 아니,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문득 스쳐가는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주신 어떤 일련의 그런 활약이 모든 다수의 어떤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뭔가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독서와 글쓰기를 좀 이제 권유해서 추천해서 좀 동기부여해서 그거를 좀 애들이 막 삶에 좀 녹여내게끔 어쨌든 이렇게 유도하는 그죠? 그리고 작가님, 선생님 본인조차도 독서와 글쓰기, 책쓰기를 삶에 이제 스며들어서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사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득 든 질문은 뭐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냥 약간의 못된 마음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검해서 그러니까 시샘 질투 삐딱하게 보는 동료 선생님들 뭐 선후배, 동료 어쨌든 더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니 왜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나대? 저 선생님은 뭐 시간이 남나? 저런 거 할 시간이 어떻게 있지? 어쨌든 이런 식의 뭔가 좋지 않는 고깝게 보는 그러한 뭔가 시선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꼭 그 어디 좋은, 가나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다들 착하고 좋으시지만, 뭐, 오해를 했던, 뭐가 됐던, 이런 식의 선생님은 없으셨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음, 그런 또,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음, 학교에서 제가 좀 필요하다 하면은 저는 약간 맡아드리거든요. 예를 음, 들어,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그 교무부장이라고 해서, 네. 교감 다음에 교무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를 말만 들어도 총괄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일이 되게 많은데, 음, 그런 거를 또 즐겁게 마다해요. 즐겁게 음,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더 먼저 다가가고, 더 음, 먼저 이렇게 고민하고, 더 많이, 음, 오랫동안 또 일도 하고, 음, 일단은 전제는 뭐 제가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일단은 저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선배 교사로서 제 것만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선생님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음,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꼬마 작가 만들기를 한다?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선택권을 주고 이걸 운영을 할 때도 선택권을 꼭 드리거든요.
음,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 분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또 모으는 거죠. 그다음에 음, 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꺼내요. 다 자료도 다 드리고 연수도 계속 해드리고 음,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음, 지금까지 어, 이렇게 시샘하거나 음, 약간 부정적인 의미 그런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장님은 음, 내가 여지껏 봤던 어떤 부장보다 음, 너무나 훌륭하고 어, 이거 제가 말하기엔 좀 부끄럽네요. 아유, 아닙니다. 예, 좋은 그 약간 본받을 게 너무 많고 어, 정말 닮고 싶은 멘토로서 좋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식으로 오히려 음. 시샘보다는 고마움을 많이 표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님께서 뭔가 그러한, 티칭 애들 이러한 가르침과 좀 약간 어쨌든 벗어난 뭐 독서, 글쓰기 이러한 외적인 일에 좀 더 치중하느라고 하시느라 학교에 어떻게 보면 본업에 좀 소홀히 하거나 약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했다고 하면은 정말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 저러니까, 뭐 자꾸 빠지려고 하고, 저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저런 일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죠? 솔선수범해서 먼저 좀 고된 일을 맡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뭔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례로 음, 학부모 독서 모임도 만들어 갖고 음, 일단 누가 시키지 않은데 독서 특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 거기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 똑같아요. 교사가 변하면은 음, 학생도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학부모가 변하면은 아이들은 또 많이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요. 학부모님들 독서력을 많이 높여드리고 나중에 그 독서력이 근력으로 또 하게 돼서 음, 예전 학교에서는 계속 학부모님들과 공저도 이렇게 써서 출간을 한 적이 있고 야, 학부모와의 공정. 네, 그 지금 학교는 어 학부모들끼리 공저를 지금 거의 다 썼어요. 학부모들끼리 공정. 예. 학부모들끼리 공저를 써갖고 제가 이제 조만간 추천사를 또 써드려야 되는데 야, 그런 또 좋은 기운을 이제 학부모님들과 나누고 선생님들과 음, 나누고 학생들과 나누고 약간 교육의 3대 주체라고 하는데 음. 이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스스로 약간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약간 자존감을 드높이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계속 영향을 이렇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야, 그러면은 뭔가 계속 요청 이런 게 쇄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요즘에는 이러한 뭔가 일화나 좋은 사례나 이런 거는 잘 퍼지잖아요. 입소문이 됐건, 뭐 온라인이 됐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생님들 세계, 나아가 이제 학부모들 세계에 선생님 지역뿐만 아니고 계속 알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국 어디에서든, 뭔가 선생님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뭔가 이제 선생님을, 작가님을 초청해서 뭐 독서 모임이든 아니면 글쓰기 모임이든 뭔가 이런 가르침을 좀 주세요 하는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때요? 어,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음, 약간 그 강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음, 예전에 전혀 기대도 못했죠. 근데 읽고 쓰고 이렇게 약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가 좀, 점점점 많이 오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많이 오고, 또 이 우리 학교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또 음, 추천을 해줘서 나중에 옆 학교 이렇게 또 독서 모임,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공저 쓰는 음, 방법,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해주시는 곳도 되게 많고요. 네. 어, 아무튼 지금은 거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뭔가 활동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놓치지 않는 거는 계속 저와의 대화입니다. 외적으로 음, 이렇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 내면을 독서와 글쓰기로 저는 꾸준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약간 차단할 건 차단하고 음, 또 힘을 쓸 때는 힘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음, 그래서 저는 누가 봤을 때는 야 정말 열심히 살고 음.
엄청 바쁘고 꼭 하는 말이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음, 학교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고생 많고 힘들지 않냐? 저는 전혀 안 힘들어요. 왜 이러면서 음, 오히려 그 제 교무부장 다시 또 얘기하면 교무부장 하면서 작년에는 신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어, 16명이 신규였어요. 그러니까 한 네, 학교에 16명이면은 거의 힘든 학교로 거의 거듭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선생님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계속 연수도 계속 해드리고 무엇보다 어, 자신만의 약간 그 내면의 힘을 좀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일부러 공저 작업을 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어, 그게 작년에는 학교 선생님들, 저경력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갖고 눈 떠보니 초등교사라는 공저가 나왔고 음, 올해는 올해대로 지금 또 우리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5월 29일에 공저 쓰고 싶은 사람, 개인저서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무료 책 쓰기 특강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다 컨텐츠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네, 오히려 너무 고마운 거죠. 한 명 한 명이 다 컨텐츠고 그다음에 또 좋은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들이 잘하는 모습에 제가 더 음, 뿌듯하고 그런 이야, 식으로 하루하루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작가님 스스로 본인이 그냥 즐거워서, 마음이 우러나서 하니까 안 힘들거나 덜 힘들거나,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내 자신은 뭐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지 몰라도 더 힘이 나는 정신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그게 생각나네요. 기버. 전형적인 기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베푸는 삶. 그게 남에게 베푸면 또 그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에게 베푸겠죠. 그죠? 네, 선순환이 또 이러실 거고, 이제 네, 맞습니다. 이제 김진수 작가님 말고 다른 지역의 다른 뭐 학교에 제2의 김진수, 제3의 김진수가 또 생길 거고, 그죠? 그럼 그분 또 그분대로 또 뭔가 전도를 하고 좋은 거는 또 이렇게 퍼뜨리고 할 거고, 알려줄 거고, 그죠? 네.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말하기로 저희 음. 예를 들어 자기계획 노트 성장연구소는 다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죠? 다단계. 음. 계속 오래 유지되면 좋겠네요. 야.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고,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데, 야, 어쨌든 너무 오늘 시간이 빨리 갑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육의 핵심은 본보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일단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뭔가 본보기로서 보여주고 싶은 뭐 모습이랄까, 행동이랄까, 태도랄까,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한 20살이 넘어서야 느꼈던 건데 일단은 나라는 사람, 음,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나를 되게 사랑하는 거, 음, 저는 그거를 되게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때요? 거창하게 표현하면 약간 자존이죠. 음, 자존감을 갖고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뭐 자신감도 이렇게 가지면서 자아효능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약간 뭐 공부가 됐든 생활이 됐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잘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생활에서도 좀 어려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이것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자기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기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음, 제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으로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게 자립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 이렇게 독서랑 글쓰기를 이제 딱 장착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점점점 커갈수록 음, 사회에 또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음. 멋진 성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부모,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뭐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을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꼭 진짜 한 가지만 현재 기준으로 또 과거와 또 다르잖아요. 시대는 변하니까.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이거 하나만은 정말 꼭 강조드리고 싶다, 당부드리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두 딸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뭔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도 약간은 좀 녹여서 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근데 가능성을 믿으면은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음,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은 보채게 되고 음, 조급하게 되죠. 어, 아이, 그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괴테의 문구인데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잠재력의 모습으로 판단을 하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잠재력대로 그 아이는 살아간다. 그 사람은 어 그렇게 아이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근데 무엇보다 저는 어느 순간 이걸 느꼈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은 내 음, 아이도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유가. 음, 왜냐, 저는 어떻게 보면 뒤늦게 꽃을 피고, 저도 뒤늦게 독서를 하고, 뒤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이라는 걸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3학년에 해야 돼. 이런 것들. 음, 4학년에 해야 돼. 이런 것들. 음, 그거는 솔직히 저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거기에 너무 음, 얽매일 필요 없고 음, 우리 아이의 그 모습에 음, 가능성에 초점을 둬서 이 가능성이란 꽃이 시들지 않도록 정말 그 어루만져주고 좋은 말로 음,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엉덩이 톡톡 해주면서 이 음, 가능성이 점점점 본인이 스스로 믿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 누구나 저는 좋은 교육이 되고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이 교육이라는 게 또 서로서로 연대가 돼서 음, 정말 좋은 교육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원 키워드를 하나만 딱 뽑자면은 음, 아이의 가능성을 가능성. 꼭 염두에 두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부모 자신조차도 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런 부모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믿거나 행동을 하겠어요. 내 자녀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거야. 그게 잘 안 되죠. 네, 내가 나한테는 안 되는데 그게 남한테, 자녀한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놓치면 안 될 게 부모 자신부터도 그러면은 뭔가 그런 좀 올바른 태도, 마인드, 마음 자세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 이후에는 맞아요. 그 가능성, 잠재력을 좀 믿어주고 일종의 뭐 성장형 마인드셋 이런 거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거. 이게 정말 여러 뭐라 그럴까 이제 유아 이런 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뭐 정신 뭐 의학적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교육자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기다려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매 초마다 아이들한테 퇴근하고 재촉하잖아요. 야, 빨리, 네, 빨리. 야, 빨리 신발끈 묶어. 야, 늦겠다. 빨리, 빨리. 계속 이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리고 아이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다다르고 있는데
21년 넘게, 11년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지내면서 정말 뭐 숱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정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일화 사건이랄까, 학생이랄까, 어떤 시기랄까, 그런 게 있나요? 어때요? 기억에 남는, 음. 아, 고 음, 학생 기억에 남아. 아니면, 아, 고랬던 일 기억에 남아. 하면, 아, 고 시기가 좀 어땠어? 뭐가 됐든 간에, 유독 좀 기억에 남는 뭔가, 무엇, 썸씽. 아, 그 순간 문득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음, 음, 제가 이제 파주에서 근무할 때가 또 있었어요. 이제 파주에서 6학급에 있었고, 전교생이 56명, 이제 그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었고요. 6명이 저희 반 친구였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여학생이 생각이 나는데, 그 여학생이 처음에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아빠에 대한 표현을 우리 아빠는 악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음, 이제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악마냐 했더니 들어보니까 왜 악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 안에 이 악마라는 그 표현을 참 바뀌게 하고 싶더라고요. 음, 억지로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바꾸게 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때마침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일화를 읽고 음, 감사일기에 대한 또 좋은 점이 있어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 그 해는 감사일기를 좀 써야 되겠다. 매일 5개씩 썼습니다. 아침에 그게 활동이었어요. 다른 활동보다 가장 중요하게 그 오늘 5개 찾았으면은 내일은 오늘은 1, 2, 3, 4, 5, 6번, 내일은 6, 7, 8, 9, 10, 그 다음에는 이제 11, 12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시켰거든요. 근데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아빠에 대한 내용이 또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빠에 대한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던졌던 질문이 있는데 음. 어느 순간 예전엔 아빠가 악마였는데 우리 아빠가 자세히 보니 천사였다라는 표현으로 싹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이 완전히 극단적인 예, 변화네요. 그 사이에 얘 안에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얘는 감사일기가 참 좋았던 거예요. 내 음, 안에도 감사거리가 있네를 이제 서서히 그 초등학교 3학년 뿐이지만 서서히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원래 이 친구가 거의 나서서 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삐뚤삐뚤하게 자신감도 없고 이런 친구였는데 음, 그 해에 정말 성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음. 저희가 학예회라는 걸 하잖아요. 학예회를 하는데 얘가 독창을 불렀습니다. 우리 반 와, 대표로 어이구.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이런 동요였어요. 그랬더니 작년 담임이었던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무슨 독창을 하냐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어, 보고 선생님이 되게 감동을 받고 어, 저한테 이렇게 약간 눈물을 보였던 적이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 야, 아이가 지금쯤이면은 많이 컸겠죠.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참 생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야, 그 모습을 본 그 전학년의 선생님도 그렇게 눈물을 훔칠 정도였는데, 작가님은 또 얼마나 또, 그죠? 뭉클하거나 또 기쁘셨을지. 예, 그때는 기록하거나 그럴 때가 전혀 아니라서 얘에 대한 기록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이걸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해봤는데도 그때 기억은 기억에만 있고 아유, 기록은 없었고 이 아쉽다. 기억을 더듬어서 예전에 이게 책에는 음, 실었었죠. 네. 야, 감사일기, 저도 뭐,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감사일기가 뭐, 정말 뭐,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 좋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히 지금 매일 하루에 5개는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억지로 막 없는데 짠해서 적으면 또 오히려 그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네. 5개는 안 채우더라도 1개, 2개라도 어쨌든 적으려고 매일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보통 적는 편인데 음, 어쨌든 아이들한테 매일 그렇게 적는다고 하면은 감사일기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럴 수 있겠죠.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적어 하면서 귀찮아 하거나 막 억지로 적거나 근데 하루 이틀 계속 적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내 뇌라든지 나의 시선이 달라져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적어야 되니까 감사할 거리가 뭐지? 그러면 예전에는 감사할 거리로 안 보였던 게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죠. 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죠? 그러면은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이러한 뭔가 태도로 변하게 되니까 야 감사하기만으로 그렇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몸소 체험하셨으니까 네. 여러분도 감사 얘기를 매일 한 번씩 써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강추드립니다. 저도 쓰니까 뭐 아주 드라마틱한 아직 변화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건 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에 좀 만족하고 감사하려고 뭔가 내 자신이 좀 변했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도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문득 든 질문에서 파생돼서 다시 또 생각이 난 건데 학생들, 초등학생들, 워낙 학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주된 고민거리일 텐데, 스마트폰. 언제 애들한테 허락을 하는 게 좋을까? 애- 이제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늦게 좀 허락을 해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남자애는 보통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될 그런 성인물이라든지 보통 이 게임이나 이런 건데 여자애들은 보통 우려가 되는 게 너무 이제 SNS에 푹 빠지는 거죠. 근데 SNS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어떻게 보면 폐해가 남과의 비교인 거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뭐 저학년들도 쉽게 길거리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 보면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를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는데, 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학부모님들한테 이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가 또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도 저도, 예전에는 다 좀 최대한 좀 늦게 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조금 약간 달라진 음,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단 가장 좋은 게 아이랑 이렇게 이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아이랑 이게 대화를 통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 네, 아이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음, 부모의 의견도 조율하면서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약간 토론을 솔직히 하는 거죠. 이게 은연중에 자연스러운 토론인데 음, 이건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이게 만약에 어머니 의견에 조금 반할지라도 아 그래 너 생각은 그렇구나 엄마의 생각은 이래 하면서 저는 대화가 분명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네, 최근에 대전에 좀 안 좋은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음. 어 저도 지금 딸 쌍둥이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저는 보니까 쌍둥이는 아니지만 저도 2딸. 예, 예, 그래갖고 이 사회가 예전보다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음, 생각해도 그렇고 어 이게 이제는 필수적인 게 됐더라고요. 음, 이 스마트폰이란 게 네, 필수적인 게 됐고 아예 이것도 그거 같아요. 게임이나 음. 약간 뭐 채팅, 뭐 연예인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어떤 방향이 돼 있다는 결국엔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것을 어떻게 이 자녀가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거쳐가고 조절 있게 하나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가 최적이다. 음, 그건 조금 말하기가 저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것 같고, 음, 오히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집 아이들은 스마트폰 이게 쓰게 하거든요. 쓰게 하는데 너무 여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또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여기에 재미도 있지만 책 독서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좀 훈련을 계속 많이 음, 했어요. 음, 훈련하고, 여기에 또 시간이 너무 얽매이면은 또 이걸 좀 조절해 가면서 그것도 음, 거의 일방적이 아니라 음, 서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적절하게 이건 할 때 이거 하고, 요거 할 땐 요거 하고,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도 좀 많은 책을 또 읽어봤어요. 아마 이 책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스마트폰 다이어트라는 음, 기성준 작가가 쓴 책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 책을 보면, 아, 이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또 활용하면은 자녀한테 조금 유용하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아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영상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 유튜브도 음, 하고 있어요. 본인 음, 얼굴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유튜버. 음, 그래서 걔네한테는 또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쓰더라도 음, 얘가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이렇게 좀 코칭해주고, 음, 저도 유튜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코칭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도움을 좀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저희한테는 약간 명칭을 좀 바꿔서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폰. 가슴으로 내가 이거를 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은 어, 이거는 필수적이고 되게 좋은 도구가 될 거야. 근데 여기에 너가 시간이 얽매이고 소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너한테 도움이 거의 안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음, 생산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너는 이것을 정복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음, 펼쳐지는 너의 미래는 얘가 너무나 크게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정복당하지 말고, 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은, 미래사에 너네가 원하는 거 더 충분히 할 수 있고, 멋있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의 지도도 중요하고, 말씀하셨듯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화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자율성도 좀 존중해 주면서 해야지 반발작용이 좀 없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책, 스마트폰 다이어트. 네, 스마트폰 다이어트. 예, 그 책도 한번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다이어트. 예, 일단은 지금이 시간도 얼추 돼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독서 글쓰기에 대해서 아직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있으실 거예요. 책을 읽고 싶은데 뭘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지 책을 읽는데 잘 안 읽힌다, 남는 게 없다. 글쓰기도 비슷하게 글을 쓰고 싶은데 너무 막막하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또 오늘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각각 하나씩 독서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글쓰기도 요거 한 가지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독서는 솔직히 내가 오늘 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음, 또 내가 오늘 안 한다고 해도 또 변화가 없어요. 티가 그렇기 안 난다 때문에 그죠? 금방. 티가 전혀 안 나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더 잘 안 하게 되는. 뭐 읽어봤자 뭐 나한테 크게 달라진 게 없던데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죠. 음, 계속. 음, 그러니까 급한 거부터 먼저 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면 하루가 또 가고, 음.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남는 건 없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책은 언제 발의가 되냐?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넘으면은 이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물밀듯이 막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마중물 뭐 펌프질하는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음,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쌓였을 때 드디어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그 독서 세계에서는 그걸 임계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의 임계점을 어느 순간 만났으면 꼭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독서를 해야 되고 시간과 열정을 솔직히 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팝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정신의 획을 그어주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저는 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꾸준히 읽으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임계점으로 정신의 한 획을 긋고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 된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파브르는 그걸 임계점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정신의 한 획을 그어주는 책. 그 책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화가 있었을 거고, 그 책이 더욱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꾸준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음, 스마트폰을 활용을 할게요. 나는 이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매일 할 거예요. 음,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솔루션을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카톡을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카톡을 바로 확인하지 마시고, 10분간 독서를 하고, 그에 대한 음, 보상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어차피 만질 거예요. 근데 음. 10분 정도는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10분, 장치를 만드는 네. 거다, 그죠? 샌드위치 기법을 하는 거죠. 음, 이거는 이미 다 하는 습관인데 이 사이에 뭔가 하나 껴넣는 거예요. 음, 그거를 독서를 한번 껴넣어서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한번 책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볼까? 음, 근데 처음에는 10분이지만 이 10분이 20분이 되고요.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그런 음,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책에 푹 빠져 있을 거예요. 음, 그럼 이분은 서서히 이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시간을 가져와서 독서하는 데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분은 변화가 돼 있습니다. 음,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말과 행동, 특히 무엇보다 생각이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게 행동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의 핵심은 실천에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실천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서 생각한 것을 실천하고 이게 나아가는 그런 또 삶이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독서 10분 정도 우리가 꼭 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 일주일이면은 70분의 시간이 있게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적어도 최소 한두 권은 책을 읽게 돼요. 음, 한번 그러면 자기는 뿌듯함도 생기고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글쓰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구절은 이 사람의 좋은 구절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좋은 구절이에요. 음, 그러니까 의미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책 속에 있는 구절을 가져와서 그냥 한 편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이 의미 있는 글을 가져와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책 속에 있는 한 구절을 가져서 글을 쓰게 되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본인의 독서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뭐 음, 초서 독서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거 덕분에 우울증을 탈출하게 됐고 글쟁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책 읽다가 참 좋은 문구네. 근데 왜 나한테 좋을까? 가져와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필사하고 한번 글을 써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글을 꾸준히 쓰면요. 어느 순간 저도 어, 제가 경험했던 거는 한 50일 동안 꾸준히 해보니까 그때부터 옛날에 썼던 글과 옛날에 읽었던 책과 이게 연결되고 또 다른 글로 탄생되면서 계속 연결고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연 현상,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음, 연결되는 그 놀라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재밌어지고, 이게 모든 일상이 다 연결되면서
뭔가 나만의 그러면서 인생 철학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음, 되면은 어 누가 얘기했던 대로 어, 그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내 생각대로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면서 정말 기쁘고 이 기쁨을 누군가에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같이 음, 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책 속에 있는 한 구절을 가져와서 조금 조금씩 한번 써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예전부터 강추하는, 예, 방법이고, 저도 제일 처음 글을 쓸 때 그 방법부터 지금도 물론 애용하고 있고, 그게 정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네, 뭔가 내가 좀 좋다고 느껴지거나 내 마음을 좀 움직이거나 울림이 있는 문장은 찾기는 쉽잖아요. 근데,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읽거나 단순히 그것만 적거나 필사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뭔가 내 생각이든 뭐 내 경험이든 뭔가 어쨌든 연결시킬 수 있는 거를 한 줄이 됐건 두 문장이 됐건 적어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세 줄이 되는 아마 경험을 하실 거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전에 읽었던 어떤 구절이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또 연관성을 내가 머리에서 파박 만들어내가지고 또 다른 것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때의 희열은 또 되게 또 커요, 또. 계속 막 연결되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글쓰기를 시작을 해보시면은 글쓰기 근육이 붙는데 되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몇 개의 질문 남았습니다. 뭐 올해가 됐건 앞으로가 됐건 그 작가님이 뭐 계획하고 계시거나 구상하고 계시거나 그러한 뭐 목표, 뭐 꿈, 뭐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어때요? 저는 항상 매년 지덕체로 이렇게 나눠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지는 이렇게 나의 지식 같은 거, 지혜 같은 거, 그래서 책을 올해 뭐 쓸까를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관련된 기록을 하면서 그걸 모아서 또 이렇게 책으로 내는데, 올해는 지금 아내랑 또 작업하는 약간 작업들이 있어서 아내는 또 그 소개는 못했지만 동화 작가를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내랑 이제 동화 쓴 것이 이제 하반기 쪽에 나올 것 같고 콜라보를 하신 건가요? 예. 또 이야. 음, 부부 공저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네 명의 동화 작가님과 같이 내는 어, 그런 것들이고 네. 아, 이 얘기를 또 중요한 얘기를 못했네요. 저희 네네네. 아내는 동화 작가를 하고 있고 우정자판기 이렇게 쓴 어, 약간 몇 권의 책을 낸 동화 작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아이들은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그 쌍둥이 초등학교 5학년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작년에는 쌍둥이끼리 시집을 냈어요. 어, 같이 퓨전으로 해갖고 국수때밀이라는 걸 냈고 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아내랑 저랑 아이들 두 명, 네 명에서 공동으로 해서 가족 시집을 냈거든요. 어, 이게 가족탕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절찬리 이렇게 어허, 출간이 돼서 활동을 하고 가족탕. 있습니다. 네, 가족탕. 작년에 야, 국수 때밀이었기 때문에 네. 2탄으로 가족탕 약간 하고, 시리즈처럼. 예, 그 어떤 분이 3탄은 음, 바나나 우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딱, 많이 딱이네요, 딱. 그래서 바나나 우유 괜찮은데요 하면서 어, 그런 무속갯소리를 했는데 이야, 작가 가족이다, 그죠? 예, 하다 보니까 음, 작가 가족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저 빼고 세 명은 시를 진짜 잘 써요. 아니, 어, 그러면 작가님도 도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그 아내가 주축이 되어서 음, 그다음에 아이들 두 명, 그다음 저까지 껴줘갖고 네 음. 명에서 쓴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작가님 이제 시를 쓰시고, 예, 도전을 가족탕이라는 네 하셨구나. 명의 예 도전을 해갖고
어, 아무튼 책을 이제 그렇게 냈고, 그 올해 또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약간 교무부장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음, 제 책은 다 일상 소개해서 다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무부장 관련된 책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교무부장의 삶, 이런 건가요? 아니면 교무부장의 업무 자배에 관련된 건가요? 어떤 거? 업무 잡에 대한 책도 없고, 응, 삶에 대한 책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렇게 없을 때는, 이게 또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고, 그 수많은 그동안에 그런 부장님들이 계셨을 텐데도 이게 안 네, 썼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약간 저랑 또 목적이 좀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오히려 저는 저 같은 사람 초보자를 위해서 좀 음, 쓰고 싶다. 그래서 올해 그걸 어, 좀 완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네, 또 하나 그 얘기하자면은 저희 아내가 동화 작가라면서 그 1인형 독립 출판을 하고 있어요. 출판 사업을 하고 어, 있는데 어, 거기에는 뭐 다른 뭐 여타 이런 약간 기성 책, 그 지금 같은 책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린이 시집을 막 내다 보니까 네, 약간 이거를 약간 전국구로 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좀 할 수 음, 있게끔 해주고 음, 싶어 갖고 음,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올해 아까도 그 얼마 전에도 영웅연필이라는 어린이 26명이 같이 썼어요, 어린이가. 그래서 어, 어린이가 쓴 이렇게 시집도 나는데, 요런 것들을 분기에 하나씩 지금 작업을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탄을 또 준비 중에 있고, 그 이야, 저희가 하는, 부부가 하는 약간 그런 어린이 시집 만들기 책 사업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또 있습니다. 이야, 정말 다양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작가님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으쌰으쌰 정말 뭐 힘이 절로 나서 하시는 거겠지만은 되게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절로 듭니다. 네. 계속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랄까, 목표랄까, 그런 사업이 계속 좀 성황리에 번창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아이들도 뭔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아이들한테도 일종의 뭐 혜택이랄까, 금전적인 영향이 분명히 갈 거니까. 되게 취지가 좋으니까, 그죠. 네, 네. 저도 계속 감사합니다. 멀리서나마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질문 공식적으로 드리는 보통 질문 3개가 남았는데,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음, 쉽지 않죠? 네, 행복, 질문이, 예, 그러니까 평소에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벙벙한 질문일 수 있어가지고, 딱 바로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작가님의 나름의 행복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 딱 잠시 들었던 생각은, 음, 오늘 인터뷰 때 계속 나왔던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 힘으로 누군가를 좀 도울 수 있는 음, 기여할 수 있는 마음. 그 자립과 기여가 내 안에 충만히 이렇게 넘치고 흐를 때 행복 지수가 행복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성향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자립과 기여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이렇게 음, 또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되게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저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타자 또는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하거나 공헌하거나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게 제 일종의 뭐 가치관이랄까 인생 철학이랄까 바람이랄까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많이 공감이 되네요.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거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다른 말로 남이 행복한 거를 해줄 수 있을 때,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유일하게 그 순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대요.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도 작가님 말씀이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남은 질문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1시간 한 3, 40분? 한 4, 50분 정도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이 인터뷰, 1시간 넘게 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목, 이 채널에 이렇게 타이틀처럼 그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기존에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말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좀 정립이 좀 잘 된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되게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고 또 이 채널에서 하는 그 사람과의 그 대화 안에서 오는 그 인사이트가 또 누군가한테 되게 도움되고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에너지가 흘러서 또 다른 또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구한테 또 도움되는 그런 정말 서로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또 좋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근필 작가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뭐 학생, 또 선생님, 그다음에 독서에 관심 있는 분, 글쓰기나 책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유익한 콘텐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랄쌤 김진수 선생님, 작가님, 팬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근필 작가님의 피플 인사이트 우리 구독자님, 이 채널이 더욱더 널리 널리 또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또 응원과 또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여기서 얻은 것들은 들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꼭 이 안에서 얻은 한 가지라도 꼭 실천을 통해서 어, 또 이렇게 삶에 좀 도움이 됐다라는 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은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박근필 작가님의 피플인사이트 더욱더 널리 널리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좋은 채널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멋진 채널이 되도록 더욱더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또 보통 또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드리는 실천과 행동, 이거를 또 작가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셔서 너무 또 저도 기뻤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보든 아니면 이런 영상을 보든 보는 그런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지, 그렇지, 좋네, 근데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실상 남는 게 없거든요. 뭐 하나라도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정말 그제서야 이제 내 것이 되고 뭔가 내가 변하든 내 삶이 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저와 이제 김재수 작가님께서 나눈 대화 중에서 하나라도 요거는 한번 당장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게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좀 실천에 옮기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1시간 반 넘는 긴 시간, 예,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김진수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1시간 반 넘게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